글자에 소리를 더하니 풍어를 읊더라. 노래로 읽는 고전 송서. 안녕하세요. 송서지킴이 김예진입니다. 이번에는 송서의 전승 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송서는 전통사회에서 사대부를 중심으로 학습과 인격 수양을 위한 개인적이고 보편적인 행위이자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연행 주체가 등장하였는데 보다 예능적이고 전문성이 강화된 형태였습니다. 자, 그럼 송서의 연행 주체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전승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사회에서 글을 소리내어 읽었던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 두 번째, 18, 19세기 새롭게 등장한 직업적인 이야기꾼의 글 읽는 소리. 세 번째, 20세기 미디어 매체를 중심으로 송서를 연행한 전문 음악인의 글 읽는 소리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를 보겠습니다. 글을 소리내어 읽는 문화는 한자 문화권인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자에 현토를 붙여 고저 장단에 맞춰 한문을 읽는 방식이 전승되었습니다. 글의 종류, 문체, 형식 등에 따라 읽는 방식이 구분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토대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학문적 깊이와 문리에 깨우친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문적 깊이와 더불어 글 읽는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담 넘어 들리는 선비의 글 읽는 소리는 가던 길을 멈추게도 하고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조선 초기의 문신 정인지에 관한 일화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가난하게 사는 중에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밤을 새워 책을 읽었습니다. 정인지가 총각 시절 글을 읽는 소리가 달밤에 담 너머로 흘러나갔는데 옆집에 사는 처녀가 그 책 읽는 소리에 반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처녀는 글 읽는 소리가 좋아 담을 넘어 정인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인지는 몹시 당황했고 처녀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소리를 질러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오히려 협박조로 나왔습니다. 정인지는 날이 새면 아침에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 정식으로 혼인의 절차를 밟아 맞이하겠다고 처녀를 달래어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남은 처녀는 상사병을 앓다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매정하고 마음이 아프네요. 이처럼 글 읽는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전통적인 한문 교육에는 엄격한 학습 과정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몽학 과정. 두 번째, 소학과 사설을 배우는 과정. 세 번째, 삼경과 외서를 공부하면서 학문을 심화하는 과정입니다. 몽학 과정은 한문의 첫 발을 딛는 단계로 천자문, 추구, 동몽선습, 명심보감 등을 학습합니다. 다음 단계인 소학과 사설을 배울 때는 몽학의 과정을 거쳐 쉬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며 흔히 겉문리가 낮다고 표현합니다. 이때는 스스로 토를 달아 해석하고 모르는 부분만 질문합니다. 소학, 사자소학, 대학, 중용, 논어, 맹자를 학습합니다.
삼경과 외서를 읽는 단계는 학습 심화 단계로 혼자서 아무 책이나 읽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때는 어떤 구절을 읽어도 알맞은 토를 자연스럽게 달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고전문집, 고전번역서, 조선왕조실록 등의 문헌에 선비들의 글 읽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옆집 사는 장생은 원래가 깡마른데 배고픔 참고서 계속 글만 읽더니 가을철에 느닷없이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안 나타나 걱정하게 만드누나. 계곡선생집 26권에서는 글 읽는 행위를 독서성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책을 암송하기도 하고 가만히 묵상하기도 하였으며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몸 자세를 꼿꼿하게 하여 비록 병이 나고 몸이 피곤하여도 의관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적이 없었다. 대산집에서는 송서라고 표기하고 책을 암송한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 비록 한 동이 술은 없으나 책상 위엔 일천질의 책이 있다네. 책을 펴고 큰 소리로 한 권을 다 읽으니 마치 알타가 소생한 듯 마음이 쾌활하네. 부사집 2권에선 고성독이라 표기하고 큰 소리로 읽는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렸던 이 세 글을 보면 배고픔을 참으며 글 읽기를 하고 몸이 피곤하고 병이 나도 동트기 전 일상적으로 송서를 하고 또 방금 읽었던 이 글처럼 송서를 통해 아픈 마음을 달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전통사회에서 송서는 선비들의 마음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암집에 수록된 글입니다. 공자이신 전천군 가장 어린 나이로 검은고 가락 타듯이 대궐에서 글 읽으니 시종관 감탄하고 임금께선 웃으시며 교서 내려 치하하고 품계를 올려주자 그날 하루 찬란한 빛 온 누리에 빛났었지. 이 글에선 글 읽는 소리를 악기 연주에 빗대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은고 타듯 송서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운율과 고, 저, 장, 단을 넣어 읽어가는 송서를 검은고 선율에 빗대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제집 3권의 글입니다. 남산에서 턱 고이고 북산을 보노라니 흰옷 입은 사람이 답장 갖고 돌아오기에 향 사르고 애써 일어나 소리 높여 읽고 잔 씻어 술 마심에 한 방울인들 남기랴. 고성독이라고 표기하고 소리 높여 읽는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익제집 1권에선 흥이 날 때 몇 번씩 소리내어 읽으니 먼 만리강산이 눈앞에 보이는 듯 하구나. 역시 고성독이라 표기하고 소리내어 읽는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글에 나타나는 독서성과 송서와는 달리 성독에는 대체로 고자를 붙여서 큰 소리로 글을 읽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글 읽는 소리는 마음을 경건하게 가다듬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시나 글을 큰 소리로 성독하며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며 흥을 발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제집에 수록된 글입니다. 기일 등 몇 사람이 광릉천까지 따라와서 글을 읽고 시를 지었는데 산 밖을 나서면 오늘 일을 말하지 말라. 술잔 앞에서 잠시 옛 친구의 정을 즐기네 라는 구절을 썼다. 향산에서
유성존을 방문하고 대청에 올라 어른께 절하였다. 돌아올 때에 성존이 여러 젊은이들을 이끌고 전송하여 광릉천 가에 이르러서는 작은 술자리를 마련하여 글을 읽고 시를 지었다. 이 두 글을 보면 글을 읽고 시를 짓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줄글 읽는 것과 운문 읽는 것 모두 송수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읽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를 읽는 시창은 줄글에 비해 음악성이 강화되어 표현됩니다.